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정규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에 저도 열심히 소개했던 앵거스 디턴의 The Great Escape, 위대한 탈출이라는 책의 말하자면 편집을 둘러싸고 일부 좌파 그룹에서 아주 때는 이때다고 맹렬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변형되었다는 말을 마치 변조되거나 왜곡되었다는 표현인 것처럼 살짝 이렇게 은밀한 무슨 디턴을 왜곡해 가지고 무슨 피케티를 죽이는 데 썼다, 말하자면 이런 주장들을 펴면서 디턴을 왜곡했다,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참 웃어 넘기기에는 몇몇 언론들이 워낙에 일면에까지 끄집어내서 마치 본질을 왜곡한 듯이 바람을 잡고 있어서 저로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곧 디턴의 강의랄까 또는 발표랄까 또는 지난번에 사실 골자는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케티 비판하는데 나를 끌어다 넣지 말아달라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로 흔히 내 주장만 실어주면 좋은데 왜 꼭 피케티까지 내가 피케티를 공격했다는 식으로 쓰지는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이제 책머리에 다른 국내 교수, 국내 학자의 일종의 요약, 추천사 비슷한 게 들어간 게 번역본으로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좀 빼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피스하고 인트로덕션을 합치면서 좀 줄였는데 원문대로 다시 찍자 하는 것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 쪽하고 얘기된 겁니다. 이 앵거스 디턴의 얘기를 다시 요약을 드리면 디턴은 자기 개인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영국에 탄광 광부를 하던 자기 아버지의 얘기부터 쭉 자기가 유학을 오고 미국에 와서 살게 되는 그 개인사를 쭉 얘기하면서 자기 개인의 삶이 가난으로부터의 The Great Escape였듯이 20세기 자본주의의 역사도 이런 The Great Escape였다. 여전히 불평등이 남아있지만 그 불평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각자의 노력들이 The Great Escape from Poverty입니다. 가난으로부터의 위대한 탈출을 부른 거다. 굳이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역사 같은 그런 것이죠. 20세기 자본주의 역사라는 것은 이런 불평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극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쟁적 노력들이 여전히 불평등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현실이 천국인 것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조차도 최근에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중산층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라는 것이 책의 일관된 내용이지, 무슨 피케티류의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생산해낸다. 원래 평등했는데 R이 G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디턴의 줄거리를 읽다가 보면 바로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느낌이 독자 여러분들도 들 겁니다. 기왕에 여러분들도 이 앵거스 디턴의 새 판이 나온다고 하니까 프레피스하고 인트로덕션 부분을 삭제 안 한 원본이 나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열심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비운의 이 부하인 김재규의 총탄에 비명에 참 횡사하신, 서거한 그런 날입니다. 5.16 쿠데타로 시작했지만 산업혁명으로 끝난 18년간 박정희 시대의 치세를 둘러싸고 지금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들 간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고 민주화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를 대한민국만큼이나마 이루어낸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만한 것은 싱가포르라는 조그만 도시국가, 그것도 극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차지하고 있던 중동 석유가 아시아로 나오는 바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싱가포르, 조그만 대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대만은 우리보다는 한참 떨어지죠. 산업화를 이룬 나라가 후진국의 가나,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하던 나라가 산업화를 이룬 나라. 말하자면 디턴이 얘기하는 The Great Escape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낸 것이 박정희 시대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무슨 영웅이나 뭐 글세출의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주어진 조건에서 극도의 최선을 다해낸 그런 인물들이고 그 시대 전부가 그랬습니다. 이병철이 있고 정주영이 있고 이런 그야말로 영웅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와도 같이 기록될 겁니다. 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체제는 민주화를 확실히 유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신체제는 지금 중국이 내놓고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수 위의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고약한 이름을 썼죠. 한국적 민주주의. 중국은 지금 민주주의라는 말조차 쓰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아예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민주주의를 유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의 제도를 착근시켜 보려고 애를 썼던 갈등의 경제개발을 위해서 자유의 유보는 불가피한 것인가라는 끊임없는 고뇌를 지금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는 그런 정치 체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을 보고 또 그 개도국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민주주의라는 게 하기 어려운 거구나. 정말 민주주의라는 것이 하기 어려운 거구나. 일정한 물질적 토대와 그 물질적 토대를 유지해 나가는 중산층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요즘 특히 중동에서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좌절되고 부족주의로 돌아가고 과거의 그런 전통사회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강력한 어떤 민중적 동력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참 안 되는 거구나. 민주주의야말로 말처럼 우리 오늘부터 민주주의 하자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탱해내는 중산층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화의 결과적인 민주화의 가장 큰 공신은 산업화다. 산업화다. 산업화가 되고 그것이 중산층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1987년도에 소위 6월 항쟁과 민주혁명이 가능했던 거다 하는 사실을 새삼 느낍니다. 민주화 세력도 그 점에서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픈 과거는 아픈 과거, 부분적으로 잔악한 독재, 그 독재를 뒷받침했던 공포정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둘 다를 지금쯤은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회가 또 그런 교과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디턴 문제는 뭐 내일이나 모레나 어떻든 근일 중에 제가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같이 보시죠. 네, 오늘은 주제가 좀 많은 날입니다. 류여해 교수가 나오시고요. 장 박사 모십니다.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 정규제 칼럼이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보시죠. 좀비 기업 얘기가 또 나오고요. 대우조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중국의 오중전에 얘기가 있고요. 중국은 1중전에, 2중전에, 3중전에, 4중전에, 5중전에 이렇게 나갑니다. 올해의 5중전회가 개막한다 이 말입니다. 올해 열리는 건 5중전회입니다. 내년은 6중전회가 되겠죠. 그 다음 내일 박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다음 가계저축이 늘고 있다는 얘기. 이철우 의원의 폭로가 있고요. 제주 해저군 기지가
참 그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진아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남진아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지금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IMF 얘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이송현 씨. 10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5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0대 그룹 1,050개 계열사 가운데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곳은 모두 236개사로 전체의 2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동부, S51, 미래에셋그룹의 좀비 계열사 비중이 50%에 달한 가운데 부영, 현대, 포스코, KCC, 한화그룹의 좀비 계열사 비중도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어업과 숙박업, 서비스업의 좀비 기업 비중이 2곳 중 1곳꼴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재벌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만 이들 기업들은 이 좀비 계열사 빨리 처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동부그룹도 그렇고 사실 지금 이 현대, 포스코, KCC, 한화그룹 이름도 하나그룹에 좀비 계열사가 있다는 것도 좀 뜻밖입니다만은 아마 좀비 기업들은 빨리빨리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대기업들이 좀 앞장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우조선해양노조가 경영 정상화까지 임금 동결, 쟁의활동 금지 등을 담은 채권단의 요구사항을 수락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5조 원대 부실이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에 4조 원대 자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노조의 경영 정상화 때까지 임금 동결, 쟁의활동 자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공식적으로는 파업권을 금지하는 초법적인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는 수용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산업은행이 지금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대우조선 노조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 그 자체가 대우조선 노조보다 훨씬 중요하죠. 가능하면 스크랩 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스크랩이라는 것은 기업을 청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제도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피를 흘리지 않는 수술이 레이저 수술은 요즘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글쎄요. 정부가 계속 총선이나 이런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몸을 사리다 보니까 노조가 무슨 이 판에 무슨 뭐 경력금까지 900만 원인가요? 뭐 챙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는 있을 수 없죠. 예.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인 컨센서스 이코노믹스의 10월 집계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9%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3.2%와 비교할 때 한 달 만에 0.3%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전망치인 3.3%와 한국은행 3.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블룸버그의 집계 역시 지난달 3%에서 이달 2.9%로 하락했습니다. 네. 중국 경제 향후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오중전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경제개혁 방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성장률 목표치를 최저 6.5%까지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오중전의 개막에 맞춰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자 유동성 장세가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오중전회에서 다양한 경제개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정책 수혜주를 골라내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IT 및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오정전에서 선언이 되는 것도 있고 실질이 있습니다. 그 선언되는 것,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 속에 숨겨진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중전에 보도가 나오는 대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시진핑과 오바마의 정상회담 뒷소식이 일본 신문에 일제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아사히하고 니온게이자의 재밌는 얘기가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일본말로 여우를 뭐라 그러는지 잠깐 기억이 좀 쩌네인가요? 근데 이 일본 신문에 이제 중국의 여우 사냥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이제 아사히 신문의 일면 톱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에 그 시진핑이 오바마에게 이제 미국에 와서 오바마에게 직접 요구한 그동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정상회담 때 직접 시진핑이 오바마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링 완청이라고 하는 사람, 링 완청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병을 인도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링 완청은 누구냐? 링지화의 동생이고, 링지화가 누구냐? 후진따오 비서실장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진따오의 오른팔이요. 링지화가 지난번에 숙청당했죠. 그러자 그 동생인 링완청이 아마 그 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 링완청이 가지고 있는 중국 고위 인사들의 비밀스러운 내용을 폭로하는 파일만 해도 4,00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완청이 중국 고위직 인사들의 아마도 시진핑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밀스러운 무슨 축제, 부정부패, 뭐 여자관계 이런 것을 모조리 들고 중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링완청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외 망명한 사람이 약 4,000명 정도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링완청이 아마도 가장 고위직이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4,000명을 해외에서 다 잡아서 다시 중국으로 끌고 오는 전략을 중국 정부는 여우 사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냥이라고 하는 것다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 홈페이지에 여우 사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여우 사냥하는 그 여우들의 사진까지 쭉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고위직이 링완청인데 오바마가 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시진핑이 달라, 오바마가 못 준다. 그러다가 굉장히 서로 간에 불편해졌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무슨 인터넷 해킹과 관련된 갈등보다 오히려 진짜 갈등은 이 문제였다 하고 아사히 신문에 일면 토벌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식 언론은 아무도 그 재밌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어요. 아사히 신문을 인용 보도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는 누가 뭐 공개한 게 없으니까. 근데 보도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보도는 니온게이자인데요. 오바마의 분노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칼럼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바마가 남진아해에서 중국이 비행장을 제멋대로 짓고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서 인공섬을 만들고 하는데 남진아해에서 나가라고 오바마가 명시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 시진핑이 나갈 수 없다. 그것은 원래 중국의 영토다. 라고 하자 오바마가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배석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배석자 입을 통해서 아마 나온 것으로 니온게이자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바마의 분노라고 꽤 큰 칼럼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오바마가 버럭 화를 냈는데 그래서 그 정상회담 장소를 나오자마자 바로 오바마가 나와서 해군에 전화를 해서 12해리 그 인공섬의 12해리 영역 안으로 진입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니온게이자이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찢어놨다 잊어먹고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니온게제에 소개되어 있고, 아까 여우 사냥에 관한 링완청에 대한 얘기는 아사히 신문 일면 톱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동진화해, 남진화해를 둘러싼 이 오바마의 그 태도가 굉장히 강경하다 하는 것도 읽을 수 있고, 중국의 그 고민 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의 아마 이 권력 투쟁 또는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지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설이 좀 길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각종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와 민생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 세대와 청년 일자리를 시정연설의 키워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이며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당일 결정하기로 하며 보이콧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결정적인 순간에 문창극 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서신 전례가 있습니다만은 역사교과서 문제는 그렇게 물러설 것이 아닙니다. 그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정화가 모양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 안에도 그런 분이 있고, 국정화가 웬 말이냐고 하는 분 중에는 이 소위 이 좌익 진영에 몸담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간혹 그런 분이 있는데, 민경국 강원대 교수님 같은 분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민 교수님 같은 분들은 평소에도 이 철저하게 국영화, 국유화, 국정화, 국가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거부해 오신 분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해 오신 분입니다. 평생의 지적 작업, 학문적 연구를 그것을 위해서 바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민경국 교수님 같은 분들이 나는 국정화 반대라고 얘기할 때 저는 민 교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안에서 평소에는 자유를 위한 투쟁에 쥐꼬리도 헌신하지 않던 자들이 이 좌익 교과서를 두고 지금에 와서 뭐 그럴듯한 중도 무슨 정책이나 되는 듯이 국정화하는 문제가 많아 이따위로 나오는 새누리당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구역질이 납니다. 그동안의 그 거짓말 교과서, 좌익 교과서들에서 단 눈꽃만큼도 쌓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때를 타가지고 점잖게 한마디 턱 하면서 무슨 야로부터 여로부터 적당히 마치 무슨 고결한 인품이나 되는 듯이 이렇게 기회주의적 발언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뉴스. 다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가 예. 일부 남아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저축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부분의 순저축률은 2013년도보다 1.2%포인트 높아진 6.09%를 기록했습니다. 가계저축 확대는 가계의 재무 여건을 양호하게 하고 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최근의 가계저축 증대는 경기 회복이나 가계소득 증대에서 나온 것이 아닌 향후 경기 전망이나 노후 등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측면이 강합니다. 가계저축률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1분 뉴스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가계저축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총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 저축 금액을 늘려서 대응하는 일부 성향들이 나타나죠. 그 이자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개 이제 이론은 이자가 떨어지면 이자 수익이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축으로부터 빠져서 투자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자가 떨어지면 아마도 저축액을 늘릴 것이다. 왜? 동일한 총액, 이자 수입 총액을 동일하게 어느 정도 근사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저축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 낮추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늘리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저축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주체농법의 금리 정책 뭐 이런 말을도 제가 붙여서 재미삼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벌써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부 뉴스 여기까지 하고 유여해 교수 만나겠습니다. 우산 있어요? 갤럭시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의 다 왔어. 잠깐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샥. 삼성